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푸틴의 중대한 결정. 2. 광업권 양도 계획. 3. 중국의 약점 노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푸틴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에 보유한 차얀다 유전을 포기하고 이를 한국에게 차관 대신 넘기겠다고 결정한 것인데요. 이 결정에 중국 정부가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러시아 차얀다 유전으로부터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던 중국, 한국에게 차얀다 유전이 넘어가면서 중국 정부는 위기에 봉착한 것인데요. 대체 크렘린의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에게서 어떻게 차얀다 유전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구글의 파산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알려진 구글조차 버티지 못했습니다. 구글 법인이 현재 상황을 최악에 가깝다고 말하며 회사를 존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죠. 구글 러시아 법인은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내면서 은행 계좌 압류와 동결로 인해 러시아 사무소의 직원 유지와 임금 지급, 공급업자 및 하청업자들에 대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정상활동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용하는 구글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 현재 최소한의 인력이 남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이것도 언젠가 없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말을 남겼죠. 서방 세계 국가들의 러시아 경제 압박은 지속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구글 러시아 법인이 무너진 것은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일이죠. 세계 어디에서나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구글에서 러시아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는 본사가 서방에 있다는 이유로 구글 러시아 법인에게 과징금 72억 루블을 부과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명목상 이유는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 불이행이었죠. 법원에서 규정한 불법 콘텐츠를 구글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구글을 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거의 연매출의 5%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서비스 제공과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구글은 출혈을 감행했으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경제가 마비된 러시아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을 포기, 법인을 철수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했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들 회사들이 물러나는 것을 방관했던 러시아도 점점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뒤늦게 철수하려는 기업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물건들을 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사회 전반을 마비시켰죠. 결국 러시아는 디폴트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105년 만에 디폴트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전체 외화 자산인 6,400억 달러, 한화로 약 809조 원의 달러 자산이 묶이면서 제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러시아는 디폴트 선언이 있었던 당일에도 당당했습니다. 그가 믿고 있었던 마지막 보루는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을 믿고 디폴트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금 지불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며 원유 수출을 통해 얻은 금액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주장대로 동결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면 빚을 갚을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디폴트 상황에 몰아넣고자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위기로 몬 것이죠.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디폴트는 시행되었고 갚을 능력이 있건 혹은 갚을 능력이 없건 러시아는 디폴트 상황을 정상 상황으로 가정하고 세계 각국을 상대로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특히 아직도 한국에게 갚지 않은 8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은 한국에게 있어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총서기와의 수교 당시 소련은 한국에게 경제협력 차관 3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한국에겐 큰 출혈이었지만 예정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14억 7천만 달러를 러시아에 송금해 그러나 소련이 패망하고 한국은 소련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후신으로 탄생한 러시아에서 그 대금을 갚겠다고 나서면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길고 긴 불공 사업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러시아의 우수한 군사기술의 집약체인 현물들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분해해 분석한 덕분에 지금의 방산 능력을 한국이 갖출 수 있게 되어 사업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러시아로부터 그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했죠. 2022년까지 이 문제는 이어졌고 제3차 불공사업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논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디폴트 선언까지 나오면서 돈을 받기에 힘든 상황이 되었죠. 한국 정부는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러시아 정부와 협조를 통해 돌려받지 못한 8억 7천만 달러를 어떻게 해서든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원금 8억보다 더 큰 금액을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게서 받아야 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한국을 비호국으로 지정하면서 대화를 거부했죠.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푸틴의 지시로 한국에게 러시아 차얀다 유전을 주는 것으로 빚 청산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크렘린의 지시에 러시아 당국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죠. 이제까지 빚 청산에 의욕적으로 나서지 않던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디폴트 선언 이후로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함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G7이 결정한 정책이 푸틴의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죠. 바로 원유 가격 상한제입니다. 한마디로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원유 가격의 족쇄를 채운 것인데요. 수요 공급의 자연스러운 순리 이대로 가면 공급보다 수요가 폭증하는 지금 시점에 가장 이득을 봐야 하는 주체는 러시아입니다. 억지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러시아산 석유의 가치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러시아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뒤에서 몰래 원유를 거래 중국이나 북한, 인도 등 다른 국가와 거래를 하면서 달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G7 정상회의에서 가격 상한제를 채택함에 따라 일정 이상 금액으로 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러시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결정이 가져다준 충격이 생각 이상인 것이었죠. 현재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서방 세계의 경제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석유였지만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러시아는 달러를 제한적으로 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코트니 전 미국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방이 제재가 적절한 공격 스트라이크가 되었다고 말하며 푸틴을 생각 이상으로 압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푸틴이 차얀다 유전을 넘기는 결정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대규모 유전을 한국에게 넘겨주고 빚을 빠르게 청산하겠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크렘린 발표로 나오자 당황한 것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들은 시베리아 전역에 퍼져 있고 그 중에서도 많은 양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시베리아에 위치한 사하공화국입니다. 야쿠티아 공화국으로도 불리는 사하공화국의 보물인 차얀다 유전은 7,910만 톤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즈프롬은 이 지역 일대를 개발 석유관을 건설해 주변 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중국이 선정되었죠. 에너지 수급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은 차얀다 유전에서 뻗어나온 석유관을 중국 발전소까지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막대한 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을 바라던 입장이라 중국의 석유관 건설 사업에 돈까지 투자하며 적극 지지해 주었죠. 그 결과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대규모 석유관이 건설되었고 중국은 매년 차얀다 유전을 통해 연간 38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리커찬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양국 교역을 2024년까지 2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 중국은 차얀다 유전을 통해 전달하는 원유량을 늘릴 것을 러시아에게 요청했고 러시아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에게 있어 알짜배기나 다름없는 이 차얀다 유전을 한국에게 넘긴다는 소리를 듣고 난 뒤 베이징에서는 크렘린을 향해 격분하지 않을 수 어준 한국에게 사억번이 넘어간다면 원유가 한국으로 넘어가 중국은 충분한 양의 석유를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 가뜩이나 나토를 통해 한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중국에 대해 한국이 불만을 품고 있는 와중 중국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까지 넘어간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러시아의 결정에 의문을 품었다고 얘기하며 크렘린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차얀다 유전을 넘기면서 빚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디폴트 상황에서 빚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을 가중시키는 일. 최대한 빨리 빚을 청산하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 유리하게 차얀다 유전을 넘기는 것은 러시아에게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한국은 의도치 않게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유전까지 손에 넣게 되었는데요. 불곰 사업에 이어 유전의 1위까지 러시아는 한국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석유까지 손에 넣어 거칠 것이 없어진 대한민국.
태평양 북서부에 위치한 작은 섬. 조용한 이 섬이 강대국들의 대결 장소가 되었습니다. 섬의 주인이 되기 위해 러시아와 일본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팽팽한 균형 속에 놓인 이 섬의 주인으로 러시아가 섬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한국에 넘기겠다는 소리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한국이 이 작은 섬만이 아니라 북극까지도 점령할 수 있다는 소식. 뉴스 팩토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도상에선 존재하는 지조차 모르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쿠릴 열도가 바로 그러한 곳이죠. 러시아 사할린주에 속해 있는 섬들로 러시아 캄차카 반도와 일본 홋카이도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섬들을 지칭하는 곳입니다. 다 합쳐서 면적이 10,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며 원주민인 아이누족들이 살고 있는 섬이었고 1900년대 이전만 해도 일본과 러시아 양쪽 모두 관심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이 지역은 쿠릴 열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영토 분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대로 일본을 견제하면서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양쪽 모두 치열하게 쿠릴 열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영토 분쟁의 핵심 지역인 남쿠릴 열도 4개 섬은 러시아가 실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일본의 쿠릴 열도를 반환하는 계획 따윈 없다며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의 영토는 절대 일본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질세라 일본은 2020 도쿄 올림픽 사이트의 쿠릴 열도를 자국 영토라 표시하며 러시아와 맞불을 놓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이번 표기 사건에 분노를 드러내며 올림픽 보이콧까지도 고려한다고 답변하며 일본에 정정 요구를 보냈고 일본은 이를 무시하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이런 치열한 다툼 속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쿠릴 열도를 한국에 판매하자는 계획이죠. 이 같은 사실에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강경하게 영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현재 내부 부채로 인해 쿠릴 열도를 운영할 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90년대 러시아는 1998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진 바 있었죠. 한국이 경협차관 14억 7천만 달러를 빌려주면서 러시아 경제가 잠시 숨을 쉬었을 정도로 러시아 경제는 파탄난 상태입니다. 내심 한국이 쿠릴 열도를 가져가 주길 바랬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러시아가 쿠릴 열도 개발 추진 사업을 벌였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빅토르 바사르긴 러시아 지역개발부 장관은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프로젝트 목록을 넘겼다고 말하며 한국이 프로젝트에 우선 참가자가 되길 바랬던 적도 있었죠. 사할린 주지사 역시 쿠릴 열도 개발에 한국의 참여가 있길 바란다며 무엇을 위한 투자리? 의욕적으로 한국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쿠릴 열도 개발 프로젝트는 17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100km에 달하는 도로의 개보수와 아스팔트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으로 사할린섬 근대화를 위한 초석으로 평가받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중요한 기간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길 바랬다는 것은 한국이 자금이 풍부했던 탓도 있고 건설의 노하우가 있었던 탓도 있었지만 사할린섬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의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사할린섬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통치를 피하기 위해 넘어온 한인들이 부락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서 사할린섬을 비롯한 쿠릴 열도에 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덕분에 한국의 참여에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수 있었고 러시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한국의 개입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에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게 쿠릴 열도를 판매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쿠릴 열도를 판매하면 그 돈으로 자국이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되고 한국 입장에서는 태평양과 북극 항로를 내다볼 수 있는 두 국가 모두 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쿠릴 열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한국인으로 편입시킨다면 섬 유지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점은 북극까지 내다볼 수 있는 군사기지를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북극 항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러시아와 미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과 일본까지도 북극 항로 선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한다면 기존 항로보다 몇천 킬로미터는 줄어든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에
물류 공급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북극에 잠들어 있는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귀금속 개발까지도 노려볼 수 있게 되어 미래 국가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죠. 이제까지는 한국이 북극 항로 경쟁에 뛰어들 명분이 없었으나 쿠릴 열도를 한국이 가지게 된다면 명분은 물론이고 실제적인 이익까지 차지할 수 있기에 러시아의 판매를 거절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또한 쿠릴 열도 인프라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쿠릴 열도를 거치는 대륙 횡단 열차 사업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북한이라는 방해물 때문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한 철도 사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쿠릴 열도를 병합해 한국 땅으로 삼는다면 쿠릴 열도로 시작되는 기차 선로를 건설해 러시아 모스크바는 물론이고 베링 해협까지 연결하는 알래스카 횡단 철도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물류 사업을 통한 동북아시아 허브 창구로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러시아도 횡단 열차를 통한 혜택을 볼 수 있게 쿠릴 열도 판매로 한국과 러시아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의 쿠릴 열도 판매 계획이 세워나오자 일본은 다급하게 쿠릴 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의 쿠릴 열도 2개 섬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며 다급하게 러시아의 마음을 달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남쿠릴 열도 4개 섬 중 쿠나시르 섬과 이투루프 섬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영토 문제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이 쿠릴 열도를 차지한다면 일본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기에 섬을 포기해서라도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본의 의지가 드러난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한국을 의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쇠빙선 기술에서도 탁월한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쿠릴 열도까지 차지한다면 북극 항로까지도 한국이 장악할 수 있다는 예측 때문에 일본은 필사적으로 쿠릴 열도 협의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죠. 한국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넘겨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한국에게는 큰 이득이면서 한국은 너무나도 유리한 패를 쥐게 되었습니다. 곧놀이 패를 쥔 한국이 앞으로 세계 최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길 바라며 북극 항로도 한국이 장악해 이젠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며 중견국도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 US 뉴스월드 리포트는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대한민국을 선정했는데요. 이는 프랑스, 일본보다 앞선 수치였습니다. 즉 이미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는 방증인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국내에서는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국의 군사력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는 건데요. 오늘은 한 나라의 강력함을 결정짓는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또는 글로벌 파이어파워 등에서 군사력 순위가 발표될 때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한 나라의 강력함은 절대 단순히 군사력이나 군의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만 봐도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국제동맹, 군사력, 수출 등 6가지 지표에서 정수화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선정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문화 수준이나 시민의식 같은 민도 또한 한 나라의 강력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설명해드리면 민도와 군사력이 무슨 연관인지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사실 당연한 의문인데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라는 게 보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사회화는 다소 동떨어져 있고 정형화된 체계를 갖춰야만 강력한 군대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첨단 장비, 부하력 무기 등이 수반되어야만 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단순히 군의 규모와 무기 체계로만 봤을 때 러시아의 패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서방 무기 체계가 월등해서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절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쟁 발발 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대부분의 무기 체계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를 상대로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문화, 경제, 시민의식, 항전 의지 등
모형적인 부분에서 매우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군대와 무기체계가 아니라 국민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또 다른 예가 바로 베트남전인데요. 미국의 패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국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서 갓 벗어난 베트남의 민도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베트콩 색출 섬멸 작전에 주력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군의 전술은 북베트남군의 점령지를 탈환하는 영토 분쟁의 형태였습니다. 이는 진영 논리를 떠나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미국의 목적이 아무리 공산주의, 확장 저지와 민주주의 확립에 있었다 하더라도 베트남 국민들 입장에서는 프랑스와 똑같은 외국의 점령군처럼 보았던 것입니다. 즉 얼핏 미군과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베트남의 정치, 사회적 여건이 오히려 가장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했던 건데요. 여기에 더해 북베트남군의 구성 공세를 계기로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반전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는 끝내 미군의 철수로 이어졌습니다. 역사에 미국의 첫 패배가 기록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보다 흑인 시위로 대표되는 내부의 인종 문제가 더 급한 불이었고 군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군사력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정치, 사회, 문화적 흐름의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미국 국민들의 군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군인의 대우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일반 국민들도 군인을 존경과 존중의 자세로 대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미군의 장점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이 이래서 미군이 세계 최강이다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97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에 대한 처우는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영화 람보가 이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반전 시위를 주도한 청년층에게 베트남전 참전 용사는 악당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과 6월 25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중장년층에는 패잔병이자 골칫땅이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내 정치 문제와 국제경제 위기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베트남 참전 용사는 그저 사회 문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미군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과거인데요. 이는 미국 정부가 문화와 시민의식이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부단한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모병제로 운영되는 미군이 정상적인 군대의 형태를 취할 수 없었을 테요. 이것이 바로 무기체계 등 물리적 요소가 아닌 민도 같은 무형적 요소가 군사력을 논할 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에 만만치 않게 군의 문명화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현대전에서는 최하위의 소규모 부대까지 똑똑하고 생각할 줄 아는 군대가 강력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보면 이 유명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영상에서 종종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군사결의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멈춰 있습니다. 반면 군은 대단히 현대화된 구조인 대대전술단 BTG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는 군단 사단 대대로 이어지던 전통적인 구조를 군단 대대로 간소화한 대단히 파격적인 구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BTG에 대해 설명하자면 정찰을 목적으로 5대의 드론, 탑재 차량이 편제되어 있고 지휘를 위한 지휘 차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타격에는 전차 10대로 이루어진 1개 전차 중대와 40대의 보병전투차, 6대의 자주박격 포획 12-20대의 자주포 또는 다연장 로켓포로 구성된 이 3개 기계화 포병중대가 편제되어 있는데요. 방호에는 2대의 전자전 차량, 10대의 방공 차량이 배치되어 있고 지원에는 공병부터 의료 지원까지 다수의 지원 차량이 달아붙습니다. 대략 600,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한 개 대대가 정찰, 지휘, 타격, 방호, 지원까지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데요. 규모가 작은 만큼 지속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임무 수행 능력이 굉장히 빠르고 유연해서 전면전이 아닌 지역 분쟁에 개입하기에는 상당히 효율적인 선진화된 군 구조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미군조차도 BTG까지는 시도하지 못하고 규모 면에서는 한 단계 위인 여단 전투단을 운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군의 구조만 최신화시키고 정작 소프트웨어인 군사 결의가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 아주 간단한 임무마저 소화할 수 없었는데요. 기계와 보병은 속된 말로 닭돌뿐이고
포병은 아군의 위치도 파악하지 않고 그저 지역 제한만 생각하고 포탄을 쏟아붓는 지경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같은 BTG 소속이었음에도 당연히 제병 협동은 어불성설이었고 아무리 강력한 전차라도 고작 제블린 한두 발의 뚜껑이 나에게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전체 전차 손실량 96.6% 달성, 기계화 장비 손실량 46% 달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이 만들어진 건데요. 즉 유연하지 못한 군의 사고가 전멸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군의 규모와 무기 체계의 수준만으로 한 나라의 강력함을 진단한다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3일이면 러시아가 이긴다 같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의 잘못도 있는데요. 오직 미국만이 가능한 현대전이라는 개념이 다수의 전문가가 오류를 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군은 도대체 왜 그렇게 강력한 걸까요? 지금에 와서야 설득력이 떨어졌지만 현대전이란 곧 총력전의 반대말과 같았습니다. 과거처럼 우리나라 대남의 나라가 일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국제관계 속에서 주요국들의 개입이 당연시되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보면 이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2014년 시작된 돈바스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첫 물리적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추구하는 전형적인 현대전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타국의 개입 없이 우크라이나의 국력을 소모하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상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돈바스 전쟁에 개입하는 주요국은 미국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간신히 체면치레할 정도의 군사 원조가 전부였는데요. 오죽하면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했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의 침략은 그 즉시 국력을 총동원해서 대응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세계 2위 군사 대국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의 말 맞다나 특수 군사작전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전문가가 창피를 당해야 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마저 단순히 군의 규모 무기체계의 차이만으로 전쟁의 승패를 재단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그간 미국이 보여줬던 현대전은 개전 초기 신속하게 제공권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신속 전개가 가능한 압도적인 정찰 감시 자산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무장되어 있는 지상군을 이용해 작전 지역을 넓혀가는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밀한 통신체계를 이용한 막대한 항공 지원이 수반되었습니다. 또한 적군 저격수 하나 잡기에 해당 지역에 대규모 폭격을 날릴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보급 지원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했기에 미군은 걸프 전쟁을 수행하는 211일 동안 약 148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반면 이라크 측에서는 무려 2만 5만에 달하는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을 맺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를 끝내버릴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정반대로 러시아군 현대전 능력은 동네 꼬마들 전쟁 놀이만도 못했는데요. 더군다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총력전이 되어가면서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결정적인 차이 때문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현대전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일례로 현대 미군 보병 한 명을 완전 무장시키는 데에는 약 17,500달러, 한화 약 2,15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추측됩니다. 미군의 강력함은 이런 일개 보병 단계까지도 수천만 단위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 덕분입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미국의 GDP는 약 23조 달러가 넘는데요. 그나마 중국 17조 달러, 러시아가 고작 1.7조 달러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면 미국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풍요는 군사력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 세계 방산시장 영감에 따르면 2021년 상위 15개국 중 미국의 국방비 관련 지출은 8,010억 달러로 나머지 14개국을 합친 9,150억 달러와 2017이 엇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군사 관련 지출이
전 세계의 군사 관련 지출과 맞먹는다는 것이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인데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돈을 이만큼이나 때려 박으니 미군이 세계 최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보다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미국이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방비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약 3.2%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1.7%, 러시아가 3.1%, 대한민국이 2.8%인 것을 감안하면 절대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막대한 경제 규모가 군사력의 강력함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기 쉬워지는데요. 군사력, 경제 규모와 반대로 현재 미국 내부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즉 일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국 내부의 문화와 시민의식이 분열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을 석권하고 있지만 총력전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 예를 들어 양만 전쟁과 같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정말로 압도적인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미국은 지난 2021년 20여 년을 이어온 아프간 전쟁에서 결국 패배를 선언했는데요. 이 전쟁에 소모된 비용만 2조 달러, 한화 약 2,456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쉽게 감당할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막대한 금액과 시간을 쏟아붓고도 미국은 패배했고 한 세대에 걸친 전쟁을 치르는 동만 엄청난 사회 문제를 양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치솟는 실업률과 인종, 성별 간의 갈등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범죄율 자체는 매년 하락하고 있지만 반면 증오 범죄의 발생률은 치솟고 있는데요. 각계각층, 남녀노소, 인종, 출신지를 가지고 서로 악의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바로 뒤를 바싹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3위를 기록한 중국은 경제, 군사면에서 모두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공산주의 국가답게 민도를 조종하기도 쉽습니다. 아예 국민의 입을 막아버리고 행동을 통제해버리면 당분간의 전쟁 유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펼쳤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물론 이런 억압적인 방식은 단기간의 효과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CSIS는 워게임 보고서를 통해 양만 전쟁 발발 시 중국 해군은 괴멸하고 미국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 해군 또한 항공모함 누척, 대형 전함 20척을 잃고 고작 3주 만에 3,200명에 달하는 병사가 전사하는 중국 못지않은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4년 뒤에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이런 단기간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건 주요국의 개입뿐인데요. 바로 세계 6위의 대한민국입니다. 순위에 매겨진 상위 5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영국, 그리고 나머지 한국, 프랑스, 일본, UAE, 이스라엘 중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참전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게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6위는 상당히 막중한 의미인데요. 양안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내냐에 따라 이후 국제 정세의 판도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책임을 활용해 세계 무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선 전 국민적 지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